세계를 형성하는 인간. 네. 인간은 고립되어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세계 속의 존재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과 사물, 인간 세계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던져져 있는 그 세계의 법칙과 삶의 문법을 배우며 세계 존재로서 성장해 나간다. 그렇게 세계 존재로서 존재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듯 인간의 인간됨에는 세계 형성이 본질적으로 속한다. 인간은 세계가 여러 밝히고 있는 존재의 빛 안에서 존재자를 발견하며 그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대하게 된다. 선행적인 세계 이해 없이는 구체적인 도구나 사물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으로 내던져지는 세계의 지평은 고정된 크기의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의 세계 형성이 속하기에 인간의 세계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세계에 각기 다른 삶의 논리와 문법이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특정의 세계에서 통용되어 온 삶의 논리와 문법을 유일한 세계의 논리와 문법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 현상에 주목하게 한 하이데거 철학의 철학사적 공로라 할 수 있다.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이라고 아주 거창한 제목이죠. 여기에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인간이 세계를 형성한다죠. 주체가 있는 거죠. 근데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인데 이런 점에서 자기나 혹은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의 존재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세계는 내가 창조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던져졌을 때 그 시점에서 나는 세계 속에 들어오면서 이미 그 세계에는 그 세계 자체의 법칙과 삶의 문법을 가진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세계에 들어오면서 세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이기도 하죠. 이게 상호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던져진 이 세계 속에서 그 세계의 법칙과 삶의 문법을 배운다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1960년대, 어떤 분은 1970년대에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시절 그때의 환경 속에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 한국 사회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삶의 문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걸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가 독특해요. 일단 세계 속에 내가 던져져서 내가 세계 속의 존재가 되는데 이 존재는 이 세계가 원하는 대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세계 속에 던져졌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이 던져진 주체인 이 인간 스스로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당 부분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이데거가 독특하게 명명한 게 다사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현 존재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물 대상하고 다르죠. 인간의 존재가 독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인간됨에는 세계 형성이 본질적으로 속한다고 하는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세계가 여러 밝히고 있는 존재의 빛 안에서 존재자를 발견하며 그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대하게 된다. 선행적인 세계
이해 없이는 구체적인 도구나 사물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이 세계가 여러 밝히고 있는 존재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존재의 빛 안에서 존재자들을 발견한다. 이 존재자들은 현존재라고 부르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물 존재자. 더 있는데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재자 이외에 사물 존재자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세계가 여러 밝히고 있는 존재의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빛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행적인 세계 이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행적인 세계 이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우리가 철학자마다 각각 달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선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선 여기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저자가 하시는 얘기는 인간이 그 안으로 던져지는 세계의 지평은 고정된 크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은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여기서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나오죠. 인간이 이해하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날 때 내가 이해했던 세계, 처음에 존재의 빛 속에 들어와서 존재자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해에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현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이해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얘기.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회적, 문화적으로 각각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그 세계,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한편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결정된 상태에 들어온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함께 있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선택할 수 없는 부분과 그 속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 두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어떤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어떤 구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사물 존재자와 다른 인간 존재자,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독특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독특한 인간 존재자를 현 존재라는 이름, 다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이데거가 이 독특한 현 존재, 인간 존재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하나의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그 순간에 이미 그 세계의 법칙과 삶의 문법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는 독특한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세상에 대한 지평을 넓혀간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좁은 세계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 세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폭이 각각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속에서의 세계 이해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의 범위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세계에 대한 깊이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각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는데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보통의 심리학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입장을 취하죠. 어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통계적인 이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또 어떤 우울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문제는 같은 우울함이라고 하지만 그 우울의 종류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뭐라고 할까요? 평균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데 구체적인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인간이 가진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분이 관계에 있는 세계 자체, 외부 세계도 각자 다르고, 내면 세계, 자기의 내적 세계 속에 이분이 담고 있는 세계의 범위나 깊이나 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분들 자체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그 독특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평균적인 어떤 우울한 사람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태도, 인지 행동적인 방법만 가지고 사람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같은 세계에 사는 것 같은데 같은 세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고 볼 수 있지요. 제가 무슨 문헌에서 읽은 건 아닌데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세계는 3,000세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세계가 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있고 전 세계가 각각 다르죠. 근데 그렇게 분류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안에서도 도심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에 따라서 각각 그 세계에 통용되는 법칙과 그 속에서 통용되는 삶의 문법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어떤 지역적으로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임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각 가정 자체가 각각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죠.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서 살았지만 우리 임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도 다른 체험들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속하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크게 보면 어떤 큰 사회에 공통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문법이 또 그 어떤 가정에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회의 다름, 국가의 다름, 이런 사회나 문화적인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점점 들어가면은 각 가정마다 다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정마다 각각 다른 어떤 삶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가정 내에서도 같은 형제 같이 자랐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각각 또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임상에서 사람을 도울 때는 구체적인 그 독특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같은 가정에 살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살았거나 같은 국가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만의 고유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진단을 배우거나 심리학의 이론을 배우거나 정신분석의 이론을 배울 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일반적이에요. 제너럴한 거죠. 그런데 제너럴한 이런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실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의 세계를 같이 탐구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에 고집하면 사고가 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그 구체적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각자가 가진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문제죠.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모두가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느 사회를 연구하고 어떤 문화를 연구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사람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은 하나의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방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실제 대상을 만나면서 수정되어야 될 가설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걸,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은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평균적인 이런 얘기를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나는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 중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대상들은 각각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사람만이 고유함이 있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인간의 고유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들어왔지만 그 환경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또 일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태어났냐만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신분석과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과학적인 어떤 학문으로 과학적인 학문으로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어떤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심리적 결정론이에요. 심리적 결정론은 심리적인 현상도 모두 인과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니까 인과관계론을 가지고 있는데, 인과관계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타고난 부분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가게 되면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요. 심리적인 결정론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부분,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언더스탠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심리적 결정론 자체도 그걸 이해하기 따라 다르겠죠. 자기의 초이스한 부분, 자기가 선택한 부분도 심리적 결정론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리적 결정론을 대부분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건 나의 환경이나 타고난 것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결정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존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프리윌인데, 이 자유의지 자체를 과학적인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자유의지는 신학 쪽에서는 기본적인 전제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해 나간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존재 자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신경증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금 이 환경에 와 있다는 것을 거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들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도록 만들었거나, 나는 태어날 때 내가 굉장히 까다롭게 태어나거나 내가 공격성이 많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서 지금 이 환경에 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부분.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의식 속으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다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한 주인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여기 서브젝트라고 할까요? 주체로서, 이 삶의 주체로서의 현 존재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상담자나 임상가나 스피리추 디렉터나 모두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체험 속에서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본 체험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그 부분을 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경이나 어떤 기질 탓으로 전가하고, 자기의 어려움은 모두가 환경이나 기질 때문이라고 계속 믿고 있는, 이게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 빌리프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어쩌면 정신분석의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건 굉장히 인내롭게 그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랫동안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이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인 주체임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서 사고가 나요. 그분 스스로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인내롭게 가야 되는데, 이 인내로움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실존적인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본 체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유연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 연상되는 것을 잠깐 나누고 가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딸과 엄마가 막 싸우는 장면이에요. 재미있게 코믹으로. 엄마는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어?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막 그렇게 싸우니까 그 엄마가 대책이 받아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네가 선택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딸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정저 중에서 그 수억 마리 정저 중에서 그것도 너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엄마 말이. 네가 선택해서 나한테 왔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쳤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너가 그 많은 정저 중에서 너가 열심히 해서 최초로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1등을 했던 녀석이라는 자존감을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것에서도 굉장히 사용이 되는 걸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서 이 생각이 그냥 와 멋지다,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대부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고집스럽게 어떤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믿어버린 것은 결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거라고 우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믿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마치 어쩌면 신앙보다도 더 굳건해요. 신경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피해자 역할을 평생 하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내가 충분하게 의식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페인풀해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편한데 아까 그 사례에서처럼 네가 선택했잖아 하는 얘기 할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게 내가 자유스럽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스럽다고 한다면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드는 저의 어떤 연상이 결국은 나 자신을 형성해 온 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쩌면 그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부로부터 형성된 것이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살아왔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나를 형성해왔던 이것을 내가 벗어나도록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여기서 나를 형성해왔던 주변의 환경이나 요인이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나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형성하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들에서 내가 벗어나는 경험이 있을 때만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평적인 그 확장이 일어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저는 또 생각했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외부로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 앞에 거울을 보듯이 대면하고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서 목사님 말씀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본래적 인간과 비본래적 인간이라는 주제하고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나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그 모습대로만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규율, 어떤 법칙 또는 도덕 거기에만 따라서 사는 사람은 비본래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본래적 인간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게 본래적인 인간인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예요. 이게 깨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적인 자기가 아닌 주어진 외부에서 강요된 자기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쩌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노예로서의 역할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신분을 그냥 노예로 평생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걸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도 노예로 태어났지만 어쩌면 아주 훌륭한 학문을 이룬 분도 있고 그 노예 신분 속에 있으면서 자유스럽게 산 사람도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완전하게 그 신분 제도를 자기가 타파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의 인격적인 삶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속에서 산다고 할 때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요 부분 세계에서 뭐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무슨 다 틀리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유한 부분을 갖고 있다 할 때 언뜻 드는 게 이제 제가 뭐 한국의 뭐 범죄 심리학 같은 그 심리학자가 얘기할 때 그 범죄자를 그냥 한 번에 딱 규정해 버리는 그런 걸 들었을 때 저렇게 한 번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표현된 어떤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나, 단정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고유한 부분을 이렇게 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환경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고유한 부분이 있고, 어떤 환경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거가 나한테 지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 나간다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형님하고 어렸을 때의 한 사건을 갖고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었고 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전부 틀렸다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거 같은 일을 갖다가 그 본인, 형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생을 갖고 있던 기억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 가는 거가 내 삶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